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그러니까 기체 압력 말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물리에서 혹은 화학에서의 압력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일정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샤프가 위쪽은 굵고 아래쪽에 샤프가 있는 곳은 뾰족하죠. 근데 우리가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샤프심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부분은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샤프가 종이에 나오는 이 부분은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을 갖다 댈 때는 여기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 우리는 눌러서 샤프를 빼죠. 근데 만약에 실수로 이 뾰족한 곳에다가 손을 갖다 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손가락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매우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매우 아플 거예요. 선생님은 실제로 해본 적도 있었고. 근데 매우 아픈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왜 크게 작용했을까? 내가 손으로 누르는 힘은 위쪽을 누르든 아래쪽을 누르든 같을 텐데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뾰족했기 때문이죠. 그럼 뾰족했을 때 왜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하냐? 넓이가 좁아서였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 분의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면적 분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이는 작을수록 압력이 크죠. 힘이 일정할 때. 따라서 샤프심을 이렇게 우리가 누를 때 넓적한 부분을 누르는 이유는 압력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샤프심 누르는 뒤쪽 부분을 가늘게 그리고 뾰족하게 만들어 놨다면 무서워서 샤프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력을 낮추기 위한 거다. 그럼 역으로 넓이가 좁으면 압력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다시 말로 정의를 해보면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작을수록 압력은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압력은 넓이분의 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도 한번 챙겨볼 건데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그리고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혹은 제곱미터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위는 제곱미터분의 뉴턴이 압력의 단위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1파스칼이 1뉴턴 퍼 제곱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아래 그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샤프심 이야기와 비슷한데 연필이 손가락에 작용하는 압력을 느껴보기 위해서 같은 힘으로 양쪽에 그 손가락을 대고요. 눌러봤대요. 어디가 아플까요? 네, 여기가 아픕니다. 그럼 이곳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압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압력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네, 면적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적과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 압력은 현재 오른쪽에 있는 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가 스펀지에 작용한 압력인데요. 지금 현재 압력의 크기는 뭘로 나타나냐? 스펀지가 얼마나 눌리느냐로 눌리는 깊이? 네, 정도로 압력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가나 다 셋을 좀 눈여겨보면요. 가하고 나는 다른 점이 뭐예요? 네, 물의 양이 다르네요. 그럼 물이 조금 들어있고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물의 양이 다르니까 무게가 다른 거죠. 그럼 물의 무게는 스펀지를 누르는 힘과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나를 비교하게 되면 접촉 면적은 같은데 무게가 더 많은 나에서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 따라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면 압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스펀지가 더 많이 이렇게 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나와 다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나다를 비교하려면 뭐가 다른 점인지 어떤 점이 같은 점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물의 양이 현재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얘는 접촉 면적이 넓고요. 여기는 접촉 면적이 좁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눌릴 것 같아요? 네, 다가 더 많이 눌려서 스펀지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서 압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는요,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네, 다가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죠. 자, 우리 주변에 압력이 작용하는 예를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압력이 커지는 경우와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 자, 커지는 경우는요,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면적이 좁아서 압력이 커지는 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 혹은 힘이 커서 압력이 커지는 예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못, 송곳, 압정, 주사기, 바늘 공통점이 뭐죠? 모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끝부분이. 그럼 뾰족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압력을 크게 해서 뭔가를 찌르거나 누르거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칼날도 날카로우면 잘 썰리죠. 그럼 날카로우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삽으로 땅을 팔 때 삽이 뭉퉁한 게 좋겠어요? 뾰족한 게 좋겠어요? 그죠? 그치? 뾰족하면은 더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면적이 작아서 압력이 커지는 예.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발을 밟혀도란 얘기는 힘이 일정하면이죠. 힘이 일정할 때 운동화는 면적이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하이힐은요, 좁죠. 그럼 하이힐에 밟힐 때가 운동화에 밟힐 때보다 더 아픈 것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참, 이 경우는 면적이 커서 압력이 작아지는 예들이 아마 대부분을 이룰 것 같습니다. 트럭은요, 자동차보다 바퀴수가 많고요. 그리고 또 광폭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접촉 면적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유는 트럭이 만약에 좁은 그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퀴수가 적다면 아래쪽에 훅 밟히겠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훅 밟히게 되면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그죠? 그리고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압력을 받게 되면. 따라서 트럭은 자동차보다 바퀴수가 많아요. 그리고 스키, 스노보드, 설피의 밑면이 넓은 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피는 설명했죠.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신발 아래에 신는 지프로 만든 넓은 면적의 어떤 신발의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었던 건데, 그러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좁은 신발을 신으면 푹푹 안으로 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넓은 면적의 설피를 신었다고 해요. 스키, 스노보드 설피 밑면이 넓은 이유는 압력을 작게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깨질 위험에 있는 얼음 있죠. 호수가 언 것, 혹은 시냇물이 언 것. 근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갈 때, 얼음 위를 걸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걸어가게 되면 발이 좁으니까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기어가게 되면 같은 무게를 많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우리가 압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산음료 캔의 바닥이 오목하게 만들어진 이유는요. 예를 들어 이 탄산음료가 오목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탄산음료 캔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캔의 바닥이 그대로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캔의 바닥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바닥의 단면을 보게 되면 원 모양일 겁니다. 근데 이 바닥의 단면을 보게 되면요, 이런 반구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반구 모양의 단면의 면적을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지금 수학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반지름이 R일 때 이 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의 건널비는 여기가 지금 R이라고 했었을 때 4파이 R 제곱인데 반구니까요. 4파이 R 제곱의 절반인 2파이 R 제곱이겠죠? 그럼 어때요? 오목하게 만들면 표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면적이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따라서 탄산음료 캔 속에는요, 높은 압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져 있죠. 그럼 그 압력이 큰 것을 만약에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만약에 외부 충격이 거기 가해지게 되면 터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면적이 이렇게 좁다면 큰 압력을 받아서 음료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면적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게 음료가 밖으로
새어 나온다거나 그런 위험이 없어질 수 있다. 네, 일반적인 압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기체 압력으로 넘어갈게요. 기체에서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죠. 우리 지난주에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 뭐 배웠습니까? 증발과 확산 배웠었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는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간 안에, 용기 안에 기체 입자가 여러 들어가 있다면 그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용기 내 벽을 충돌할 거예요. 충돌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이 기체 입자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기체 내벽을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풍선 밖의 기체 입자도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기체 입자, 양쪽의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는 정도가 같다면 우리는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내가 풍선 부는 동안을 상상을 해볼게요. 풍선의 크기가 계속 커지죠. 그 이유는 안쪽에 입자가 더 많아지니까, 안쪽의 입자의 수가 증가하니까 용기 내에서 충돌하는 입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는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체 입자가 충돌하는 이유 때문에 기체 압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체 압력은요,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풍선을 볼 때 풍선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요, 모든 방향 어떤 힘이 모든 사방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하면요, 구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상에서. 따라서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바로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기체 입자가 내벽을 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체 압력이 커지게 하려면은 충돌 횟수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를 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으면 우리는 압력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압력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같은 부피일 때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충돌 확률을 늘리죠. 따라서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두 번째, 입자의 개수가 같을 때는 용기의 부피가 작으면 충돌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벽을 더 많이 치겠죠. 그럼 그때는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기체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는 운동 속도도 빨라지는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면 내벽을 치는 충돌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체 압력이 증가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같은 부피일 때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충돌 잘한다. 용기의 부피가 작으면,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일정할 때 부피가 작으면 충돌을 잘한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압력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매트를 보면요, 공기를 주입하죠. 풍선에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안전매트에도 공기를 넣습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오면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압력이 커져서 여기 공기에 떨어지게 되면요, 다른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때와 받는 충격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이 뒤에 내용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기체 압력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주머니에 배기가스를 넣어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정비소 같은 곳에 가면요, 이 내부를 보고 싶을 때 아래쪽에 얇은 것을 깔고 여기 공기를 주입하면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럼 내부를 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기주머니에 배기가스는 아니고 가스를 넣어서 자동차를 들 수 있죠. 이때도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를 한번 체험을 해보았죠. 그럼 팔에 두른 혈압계가 뭔가 팔을 압박하는 느낌이 들면서 혈압이 체크가 됩니다. 그럼 그때 팔에 두른 혈압계의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채워지면서 팔에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그때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압력을 이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3학년 과정 가면 배울 거예요. 지구과학 파트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지금 압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기압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토리첼리 실험까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대기압은 뭐냐? 우리 지구는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어떤 일정 높이까지 이렇게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하죠.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데 물론 위로 올라가면은 대기가 희박해져요. 그럼 대기가 희박해진다라는 거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서 느끼는 그 공기의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고 그것을 1기압으로 기준을 잡아둡니다. 지표면에서 보통 1기압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면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은 작아지죠. 그래서 대기압은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유는 공기를 이루는 입자수가 작아지기 때문,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력 나올 거고요. 부피 나올 거고 온도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이 물리량을 동시다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셋을 비교할 때는 적어도 하나는 일정한 상태에서 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번은요. T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압력이 크면 부피는 어떻게 되냐? 작아집니다. 풍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풍선을 일정한 크기로 불어놓고 그 풍선을 손으로 꽉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든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샤를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샤를 법칙은요. 일단 압력이 일정합니다. P가 일정해야 되고요. 그럼 P가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네, 여기 만약에 둘이 반비례하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y는 x분의 a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x와 y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 식을 x, y는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럼 이 a는 일정한 수, 상수였어요. 그럼 이 x, y의 값이 일정하다. 두 변수 사이는 곱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둘 사이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듯 P와 V 사이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과 일정하다. 즉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압력이 1기압이 주어졌고 그때 1기압하에서 부피를 체크했을 때 4V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곱해볼까요? 지금 첫 번째 사례를 곱하면 1 곱하기 4V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용기에다가 압력을 2배로 주었대요. 그래서 압력이 2기압이 되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럼 이때도 2 곱하기 2V로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2기압에서 4기압으로, 그러니까 처음 압력의 4배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4기압이 되었더니 부피는 V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V. 이거 지금 모두 다 뭡니까? 네, 4V라고 쓸 수 있죠. 아,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 언제나 일정하구나. 그럼 P와 V는 무슨 관계입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례를 그래프로 그린 이 그래프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반비례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그래프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반비례, 이 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고, 여기는 압력이 커져도 PV 값은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P하고 V가 반비례 관계면 P와 V분의 1은 비례 관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외부의 압력을 높였을 때, 그리고 외부의 압력을 낮췄을 때 기체 내의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은요, 비례합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꽉 누르게 되면요, 안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부피가 감소하니까 기체 압력은 감소하니까 기체 압력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압력과 압력만 보게 되면 외부 압력을 높였을 때 기체 압력도 똑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가 있었습니다. 가는 일정한 부피 속에 기체 입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추를 하나 올렸죠? 그럼 추를 올렸다라는 거는 외부 압력을 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부 압력이 가해졌더니 뭐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부피가 줄어드니까 기체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기체는 그대로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공간이 줄어드니까 기체 내벽을 치는 횟수가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체 내벽의 충돌 횟수는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압력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충돌이 증가하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하겠죠. 자,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외부 압력을 높였더니 기체 부피가 감소했고 기체 입자끼리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내부에 있는 기체 압력도 증가하더라. 그럼 역으로 외부 압력을 낮추면 다시 부피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기체의 부피는 증가할 거고 충돌 횟수 감소할 거고 기체 내부의 압력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력을 더 늘렸어요. 지금 추를 3개나 올려놨죠? 그럼 아까 나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외부 압력이 더 커졌더니 부피가 더 줄어들게 됐고 부피가 더 줄어들면 기체의 충돌 횟수는 더 늘어나게 되니까 압력은 더 커지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외부 압력이 커지면 내부 압력도 커진다. 내부의 기체 압력도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열 에너지가 가해졌다는 거죠. 그럼 열 에너지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는 얘기는 입자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입자의 운동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요인은 바로 온도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문제 풀이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3번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감압용기 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압용기가 압력을 낮추는 용기를 감압용기라고 합니다. 그럼 압력을 어떻게 낮추냐면요. 풍선을 부는 것과 반대의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 있던 공기를 빼는 거예요. 공기를 뺍니다. 공기를 빼내게 되면 공기의 그 충돌 횟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내부 기체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요. 여기 풍선이 들어가 있죠. 그럼 처음에 이 정도 크기의 풍선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풍선 안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공기 압력과 이 감압용기 내에 있는 기체의 공기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유지를 했는데 공기를 빼냈더니 안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이 힘의 효과는 동일한데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던 힘의 효과가 작아지게 된 거죠.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기를 넣었다라는 거는 압력을 키워줬다는 얘기예요. 외부 압력을 키워줬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의 원리로 보온병에 물이 나오는 원리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눌러서 아마 전자식으로 이 공기를 압축시키는 형태로 제어가 될 텐데, 그럼 어쨌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여기 내부에 있던 공기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물을 공기가 더 누르게 되겠죠. 그럼 누르는 그 힘이 물 전체 안에 압력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 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도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키우면 부피는 작아지고, 혹은 압력을 줄이면 부피는 커지는 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 공기의 봉지가 팽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 속에 있었던 압력은 그대로죠. 여기가 지금 과자 봉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에 있는 압력은 그대로인데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게 되니까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힘이 더 커져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점점 커지다가 터지게 됩니다. 과자 봉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고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대요. 이 부분은요, 수면이 이렇게 있고 잠수부가 공기방울을 처음에는 이런 크기의 공기방울을 보냈다라고 합시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요,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네, 그럼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죠, 부피. 네,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정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게 공기주머니를 넣어 놓은 운동화란 얘기입니다. 그럼 공기주머니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더 많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압력이 높아져서 발바닥이 충격을 줄여주는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지, 이 뒤에 내용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충격량과 충격력 그리고 충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공기주머니를 이용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압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고 감압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사실 과자 봉지를 넣지 않고 초코파이를 감압용기에 넣잖아요. 이렇게 감압용기가 있는데 여기 초코파이를 넣게 되면 처음엔 이 초코파이가 우리 상온에 두었을 때, 식탁 위에 두었을 때 크기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요, 여기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압력이 낮아지니까 초코파이를 누르는 힘이 작아져서 초코파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초코파이의 마시멜로 부분에는 공기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초코파이를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귀가 먹먹해지죠. 그 이유는 귀가 있으면, 우리 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고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귀 내부가 있고 귀 외부가 있어요. 근데 이 내부 공기는 일기압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일기압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귀 내부는 일기압인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요, 기압이 일기압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작아지게 되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귀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자극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침을 삼키거나 뭐 각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요, 물론 사람마다 또 그 기압 조절을 하려는 그 행동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선생님은 침을 좀 삼깁니다. 그럼 침을 삼키면요, 조금 완화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귀 내부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똑같게 조절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하늘 위에는 기압이 낮아져서, 그리고 귀 속 압력과 귀 밖의 압력 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이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기압이 높아지죠. 그럼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높은 압력을 가해야만 압축해서 부피를 작게 저장할 수 있는 것. 네, 자동차 에어백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여 공기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죠. 그리고 자전거 공기 퍼프를 눌렀을 때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타이어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현상. 그리고 샴푸통의 꼭지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현상도 보온병, 앞서서 우리가 보온병을 눌렀을 때 공기가 물을 압축해서 물이 나온다는 그 현상하고 모두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리첼리의 대기압 측정 실험은 이 내용은 중3 때 대기압 단원을 배우면서 중3 때 기압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토리첼리 대기압 측정 실험을 토리첼리가 아주 옛날에 1m 유리관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은을 꽤 많이 담을 수 있는 수조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조에다가 수은을 꽤 많은 양을 채워 넣고 그리고 처음에는 1m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 시험관 속에 이 수은을 이렇게 가득 채운 상태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를 수은을 이렇게 시험관을 반대로 뒤집을 때 수은이 빠져나오지 않게, 물론 이거 1m 유리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긴 힘들겠지만 뭔가 장치를 했겠죠. 그래서 얘를 쏟아지지 않게 해놓고 뒤집어 엎어서 수은이 담겨있는 수조에다가 딱 넣었더니 언제나 이 수은 기둥이 또르르륵 내려가다가 여기 수은 면으로부터 76cm가 될 때, 정확히 76cm가 될 때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번만 해본 건 아닐 거예요. 여러 번을 해도 계속 수은 기둥 76cm일 때 이 수은의 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멈췄고, 시험관을 굵게도 해보고요. 지금 이게 굵게 한 거죠. 그 다음 시험관을 가늘게도 실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을 기울여서 실험을 해봐도요. 동일하게 H1, H2, H3가 모두 다 76cm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리첼리가 발견한 게 우리 공기 중에 대기압이 수은기둥 76cm를 견딜 수 있는 압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원리를 볼게요. 자, 지금 이 수은 기둥이 76cm가 있습니다. 근데 이 76cm에 해당하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무게는 곧 힘이죠. 중력이니까 힘인데, 근데 이 면적이 있잖아요. 여기 지면 바닥 부분에 면적이 있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면적분의 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굵기가 다른 거 있잖아요. H1과 H2가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76cm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무게는 달라요. 그죠? 이 H1일 때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압력은 같습니다. 이 둘 사이 압력이 왜 같냐면요. 얘는 무게가 많은 대신에 이 표면적이 넓고요. 얘는 무게가 적은 대신에 표면적이 좁죠. 그러면 분자가 커질 때 분모도 커지면 압력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은기둥 76cm를 견딜 만한 압력이 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어쨌든 이 공기 중에서 공기가 수은 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압력은 사방으로 아주 동등하게 작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수은면을 아주 균질하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 힘이 그대로 수은 내부에도 똑같이 사방으로 이렇게 공기의 대기압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면이든 이렇게 내부든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게 어디까지 닿냐면 여기까지 닿아서 똑같은 공기압, 대기압, 일기압이 전달이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수은기둥 76cm만큼을 견디는 압력과 대기압 1기압이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토리첼리가 해석을 한 거고요. 따라서 수은기둥 76cm를 견디는 압력이 대기압 1기압이다. 그러면서 1기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6cm HG. HG가 수은이었죠. 그럼 수은 기둥 76cm만큼을 견딜 수 있는 공기의 압력이 1기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토리첼리 실험을 한번 과정을 볼게요. 1m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다. 그리고 수은이 내려오다가 수은면으로부터 76cm 높이에서 멈추더라. 그 이유는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 그러니까 76cm의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은기둥의 높이가 기압이 일정한 경우, 대기압이 1기압으로 일정할 경우에 유리관의 굵기나 기울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높이는 약 76cm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기압을 76cm HG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일이 실험을 했었던 거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했던 실험이 유명합니다. 그죠? 제2차관 실험이라고. 그 제2차관 실험도요, 보일 법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같잖아요. 보일이 했었던 제2차관 실험도 보일이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PV는 일정, 보일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2차관 실험에서도 보일의 법칙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수은을 더 넣었잖아요. 그럼 넣었더니 공기가 압축되었다. 그때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이 빈 공기가 예를 들어서 3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압축됐다. 빈 공간,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 거다. 즉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입증하는 실험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힘이 더 세지니까. 대기압이 그러니까 수은을 더 주입했다는 얘기는요. 가지고 있었던 대기압에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까지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압력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수은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럼 압력이 커지니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P와 V는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것을 샤를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샤를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샤를이 했던 실험을 선생님이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샤를이 어떤 임의의 기체, 임의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기체나 라는 뜻이죠. 네, 랜덤으로 기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기체가 0도씨일 때, X축이 온도거든요. 0도씨일 때 부피를 체크하고 그 부피를 V0라는 값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에게 온도를 1도, 2도, 3도, 4도 계속 높였어요. 그랬더니 그 기체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길래 커지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점으로 나타냈어요. 계속 크게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피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것의 딱 2배가 되었을 때 그때 온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그 온도가 273도씨 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1도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 V0만큼씩 증가했구나. 처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영하의 온도로도 낮춰봅니다. 샤를이 이렇게 영하의 온도로도 낮춰봤더니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 기울기 보시면 어때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아마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이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Y축이 부피고 X축이 온도일 때 만약에 내가 더 극단적으로 영하의 온도로 내릴 능력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내린다면 이 부피가 0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기체의 부피가 0이라는 거는 없다란 뜻인데 있던 입자가 없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기체일 때, 이상이란 얘기는
실존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그런 기체를 하나 가정을 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요, 실제로 상태 변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0이 될 때, 부피가 0이 될 때를 체크하게 되면 그때의 온도는, 이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죠. 그러면서 샤를이 이야기했던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요, 0켈빈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이걸 절대 영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체가 부피가 없어졌을 때 그때의 온도를 0켈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그렸던 이 빨간색 그래프를 수학의 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울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기울기를 찾아보면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죠. 수학에서. 그러면은 x 증가량이 273일 때 y 증가량이 v0. 선생님은 이 두 점을 좀 찍을게요. 그래서 273분의 v0가 기울기,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죠? 네, v0예요. 그럼 기울기와 y절편 알면 우리 방정식 쓸 수 있죠. 그럼 방정식을 쓰게 되면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꼴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y값이 부피 v죠. 그래서 임의의 부피 v는 기울기가 273분의 v0, 그 다음에 x 대신에 우리 온도 t 쓰고 있죠. 온도. 그리고 더하기 y절편 v0. 자,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이 보라색 식과 여기 문제지에 주어진 이 식과 같죠? 그죠? 이 두 개 A, X하고 B의 항의 위치만 바꾼다면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샤를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샤를 법칙을 변형된 형태로 나와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플러스 273분의 T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도 똑같은 샤를 법칙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더라.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 0도씨일 때 부피에 1도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라는 거고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같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73도씨일 때의 부피는 특히 처음 부피, 그러니까 0도씨일 때 부피의 2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2V0가 되는 때는 273도씨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는 부피가 이상적이지만 0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럼 샤를 법칙에 입각한 입자 운동을 해석을 해보면 온도를 높인다라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입자 운동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온도만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 단원에서. 그럼 온도가 높아진다. 열 에너지가 가해졌어요. 그럼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와 또 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운동 속도가 감소하게 되니 충돌 횟수와 힘이 감소하게 되고, 즉 기체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다시 볼게요. 가나다를 보시게 되면요. 가와 나와 다는요. 지금 이렇게 부등호를 쓸 수 있는 항목을 보니 온도, 그죠? 그리고 기체의 부피, 입자의 운동 속도, 입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가나다를 보면 온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에서 나가 되기 위해서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커지더라. 그죠?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데 지금 왜 부피가 커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체를 더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막혀있는 공기였단 말이에요. 압력은 어떻게 했어요? 1기압으로 유지시켰어요. 그럼 왜 부피가 커졌습니까? 온도를 높였더니 입자에 충돌을 하는 속도가, 입자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다음에 치는 힘이 커졌다. 따라서 부피가 커졌다. 그리고 부피가 커지다 보니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셋의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가든 나든 다든 같은 것은 안에 있는 입자의 수나 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자 하나의 크기라든지 입자 하나의 질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샤를 법칙을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앞서서 그렸던 이 식이죠. 네, 이 그래프는 좀 암기를 하세요. 그냥 그려보면 아마 암기가 될 거고,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도 네, 맞다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커진다 하더라도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T와 V가 비례 관계임을 뜻하는 거죠. 네,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도 확인을 해보면 열기구 속에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오른다. 열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내부에 이제 그 가열할 수 있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불이 붙게 되면 이 주변의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데워지죠? 근데 따뜻한 공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네,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커진 부피는 밀도를 작게 만들고 따라서 위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좀 적게 넣어야 돼요. 만약에 많이 넣으면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지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터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의 마개를 막아서 냉장고 속에 더 넣어두게 되면 찌그러지죠. 왜냐하면 페트병 내에 일부 공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져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져서 여기가 찌그러들게 된다. 두 개의 컵이 포개져서 잘 빠지지 않을 때 아래쪽 컵의 밑부분을 따뜻한 물에 넣어두게 되면요. 이게 컵과 컵 사이에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따뜻한 물에 담궈두게 되면 이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얘네 둘이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찌그러진 탁구공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거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읽어보면 알 것 같고, 오줌 싸개 인형은 뒤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물을 묻힌 동전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두 손이 차가우면 이 실험 성립 안 합니다. 따뜻한 두 손으로 뜨거워야겠는데요. 그죠? 따뜻하고 뜨거운 두 손으로 감싸지게 되면 동전이 움직인다. 자, 여기 밑에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더운 물이 추가가 됐네요. 동전 빈병이 있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다. 더운 물에 넣어놨다. 그랬더니 이 내부에 있는 공기가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공기가 드르르르 이렇게 막 떨림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이것도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샤를 법칙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인데요. 뜨거운 물 속에 처음에 인형을 넣어요. 여기는 지금 빈 칸입니다. 오줌 싸개 인형이 약간 고무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오줌 싸개 인형을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인형을 넣으면요. 인형 속의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워질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데워지니까 부피가 커져서 작은 공기 구멍으로 공기가 이렇게 뽕뽕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자의 개수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때 찬물에다가 인형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차가운 물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찬물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는 기압이 낮아요. 왜? 공기가 몇 개 없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압력이 높죠. 대기압이 더 크니까. 그래서 대기압이 이 내부 압력보다 커지니 그 대기압이 물을 누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압력 차에 의해서 물이 이 오줌 싸개 인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줌 싸개 인형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뜨거운 물을 위에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이 공기가 다시 데워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여기서 누르는 힘이 크다 보니 물을 눌러서 오줌을 누게 되는 그런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입니다.